시장 중심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선 저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 내기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자동차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동차주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이거 이제 주도주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꼬꾸라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 섹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아차만 해도 연초에 이제 애플카 얘기가 있어가지고 1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9만 원이 됐었죠. 그러면 고점 대비 90%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고 지나가기는 어렵고 지난번에도 이제 매도 못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7만 원대였는데 제가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좋은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 8만 5천 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연초에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수익을 여기에서 한 대형주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한 5% 났다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모아가 가지고 한 20% 수익이 나면 잘하는 투자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전망치 때문에 올라가요. 전망치 때문에 올라가고 일단 그게 현실화 될 때 되면 보통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가는데 주도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해 원체가 많이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큰 섹터가 밀고 올라가고 그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섹터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기가.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비대면 코로나 백신 맞고서 경기가 재개되고 공연이 재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예.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나 하이브 BTS 같은 경우, 하이브. 예. BTS 지난번에 빅히터 엔터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이브가 됐는데 물론 이제 신고가는 아니죠.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특히 SM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인 거죠?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SM 같은 경우는 요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인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주주 거를. 아, 그래요? 네. 서로 인수하려고 하면 경쟁이 좀 붙겠네요, 몸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관련주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인수가 확정이 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는 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하고 이제 똑같죠. JYP도 좀 많이 올라갔고 엔터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콘택트 경제 가지고 순환 형태로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이제 콘텐츠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요거 SM을 인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싶다 보니까 이쪽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섣불리 못 파는 거예요. 네. 지금 고점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료들이 소위 재료들이 살아있네요. 이어지는 재료들이. 그러니까는 재료라기보다는
그 내재 가치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이게 미래 가치. 펀드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꺾일 때도 매수해도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년 뒤, 10년 뒤에도 좀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하긴 들어서. 뭐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그렇죠. 해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무형 자산이 커지는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기업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우리 다시 자동차로 좀 돌아가서요. 이 자동차, 이제 자동차 반도체 문제, 수급 문제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어젠가요 뉴스도 보니까 현대차 미국 그 공장이 뭐 일주일 문 닫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 자동차주는 이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떤 특정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뻗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요것도 지금도 괜찮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1선 뭐 그러면 한 23만 원? 23만 원도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크게 급락도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서 그렇다고 여건이 나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좀 한 번씩 올라가고 또 3분기 7월 중순 되면 또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좋게 그 시장 그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한번 또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런 거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또 그때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분기별로 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대표님 그 우리 주도주를 시장 중심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 전기차 이슈 작년에는 이제 이게 시장 중심주였는데 올해에도 시장 중심주로 이 전기차로 한다면 자동차와 뭐 배터리가 다 들어가겠죠. 다시 떠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쓰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지금 없죠. 순환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란 말을 못 쓰죠. 근데 시장 중심주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심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 SM이나 이런 것들, 엔터주가 당분간 시장 중심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지난달만 해도 철강주, 포스코를 비롯한 뭐 포스코 강간 뭐 이런 철강주가 반짝 시장 중심주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심주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잠깐 철강주 말씀하셨는데 철강주가 지금 좀 쉬고 조정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급등하다가. 철강주에 대해서도 참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그 중국의 어떤 규제 때문에 철강석 가격의 인하, 이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턴하지 않는 한은 철강주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고 철강주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시장을 리딩하고 그러는 거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그렇죠. 그쪽이지 않나 싶은 거고 이거는 그래도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릴레이팅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환매성으로 다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요건은 다 충족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장이 좋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과 같은 장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개인들이 그 어떤 뭐 2007년도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 처음 2000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중공업주들, 철강주들이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그런 장은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역시 지수가 100포인트 올라가더라도 또는 진짜 오버슈팅을 해서 200포인트가 올라가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체가 그냥 꼼지락꼼지락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순환매장이니까 앞으로 좀 올 어떤 시장 중심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네.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 우리가 이 HTS 쓰다 보면 관심 종목이라고 달아두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뭘 보냐면 우리가 요거 이 컴퓨터를 볼 때 제가 여기에서 보면 주식 종합에서 뭘 보냐면 순위 분석을 봐요. 순위 분석. 순위 분석 보면 여기에 상승률이 쭉 나오잖아요. 상승률 순위. 네. 그런데 그거 거꾸로 이렇게 보면 하락률이 나와요. 하락률. 그래서 하락률들을 따로 모아둬요. 많이 떨어지는 것. 떨어졌으니까 언젠가 오를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것도 대형주만.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서 골라내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있죠. 네. 제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여기서 샀던 거거든요. 어디서? 여기 매수. 대표님도 실제로 사신 건가요? 그럼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여기서. 그 바닥에서? 그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턴을 짜고 상승하는 시점, 시작점. 여기서는 추가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못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 다지기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개인적인 팁.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률을 물론 상승률도 단기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저는 개별 종목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한번 시간 한번 만들고 보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상당히 크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5차례 수상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계좌가 너무 많고 또 사이즈도 커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데 지금 나가도 아무 대회나 제가 10등 하나는 들어가요. 10등 하나. 우리 또 이 노장의 또 이 자신감. 근데 그 매매하는 방법은 좀 일반 매매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따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패턴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락률 있잖아요. 하락률. 그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차트가 그럼 떨어졌을 때는 또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악재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지나서 보면은 다 해소되는 것들. 그렇죠. 정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여기서도 한번 그랬네요. 여기서 급락했다가 또 여기까지 왔다가 또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차트 모습이라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이라는 거, 우량주 중심. 이게 대형주, 우량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개별주는 후속 매수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개별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중소형주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보통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아닌 종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주라고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별주라는 거는 후속 매수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주식들은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펀드나 자산운용사, 자문사들 중에서 편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르내림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선 저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 내기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든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장을 리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결국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가격 부담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 매수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터닝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제 팔고 그거는 이제 그 테마가 있는 개별주도 역시 같은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이제 그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개별적인 개인들 투자하는데 재밌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재밌는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은 수익 쉽게 내는 그 패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지만은 뭐 경고 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답답한 속에서도 조금씩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팁이라 그럴까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공부한 후에 그렇죠. 지금 주인이 분들은 항상 말씀하셨듯이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가는 게 안전하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백신 접종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경제 재개가 되는 건가 콘택트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내수준이 호텔 뭐 면세점 뭐 여행 다 돌고 있잖아요. 다 오르긴 했는데 근데 특히 여행주는 사실 여행 이전보다도 더 올라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선반영이 되지만 그 우리나라 그 여행주들도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거든요. 그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우리나라 여행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많이 사지는라고 추천은 안 드렸지만 제가 누차 그 10,000원일 때 더 쌀 때는 하나투어 말고 그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사.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 같은 경우는 제가 16,000원일 때 보통 그 매수를 해놨던 거거든요. 이번에 23,000원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 매수의 타임은 아니죠. 그래도 괜찮죠. 조금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러면 괜찮죠.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에 대한항공 말씀도 드렸나?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유상증자하고서 그때 경기 회복기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쓸 돈이 없고 그럼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유상증자 무조건 받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만은 결국에 유상증자 받고서 수익이 더블로 나는 거죠. 더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행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세중이라고 있죠. 여행사. 세중. 근데 관리 종목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난해 뭐 매출 실적이 형편없다 보니까 그 관리 종목 달고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 관리 종목에 편입되기 전 가격까지 2,000원대 있다가 뭐 5,000원까지 왔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또 이제 저만 해도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몸살을 앓아서 지금 이제 백신도 다 맞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게만 내봐라. 그래서 벼르고 있는 편인데 뭐라 그러죠? 보복 트래블 버블 뭐 해가지고 뭐 해외 나간다.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는 잘하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본에서도 얘기했죠. 뭐 7월 백신 맞은 분들 격리 해제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인데 제가 보기에 좋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 그것도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순환매 형태로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 콘택트 경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끝날 때가 됐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실적. 그러니까 개별 기업 실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여행주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고 또는 이제 그 카지노주 그러면 뭐 다 같이 올라가고 그랬다가 실적 개별 기업 실적으로 해서 이제 조금 괜찮은 회사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도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원래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슈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개별 기업 실적으로 그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바이오주들 그런 섹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서 다시 이슈가 그래도 살아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그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뭐 21선이나 뭐 이런 식의 관련이 있으면 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FOMC 회의 6월 회의도 있고 거기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오히려 7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8월 달인가요? 네,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이냐 뭐 9월 FOMC 회의에서 나올 것이냐 이게 시간차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걸 기정사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하반기 주식시장 흔들리지 않을까? 이걸 이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테이퍼링 해서 2013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급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4차례인가 금리 인상을 동시에 했더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이 좀 컸었고 막 그랬었는데 정치인들도 다 알죠. 그렇죠. 과거에 또 그 이제 미국에서도 다 알고 그 테이퍼링으로 인한 이제 이 증시 발작 증세 그것 누구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내년 뭐 그 올가을이나 빨라야 뭐 내년 이제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실시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그거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금리 인상,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을 거로 봐요. 그런 건 없을 것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그게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그 관리를 할 때 자산 관리를 그 계좌 관리를 전체 돈을 집어넣지 말고 일정 부분 집어넣고 수익 나면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마지막으로 이 어차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그 HTS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봐주시죠. 이 차트를 에어비앤비 차트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괜찮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지금 그 130불인가 보죠 이게? 지금 한 148불? 150불 가까이 되죠. 7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괜찮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주식 1위거든요. 219.94불까지 올랐다가 148불, 150불. 이거 괜찮은데요? 그런가요? 네, 저도 당장 이거 오르면 한턱 사주세요. 예. 네.
하여튼 그럼 지금 매수하는데 전혀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해놓을 때도 저는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그 예약 주문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 낼 때 그래서 그쪽도 꽤 큰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일부러 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한 10%는 원화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0%를 이제 그 달러로 환전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분산 투자로 해서 하는데 그래프 항상 이렇게 보고서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매도를 하고 거기도 이제 보초로 조금 세워놓죠. 보초. 그렇게 해놓고. 보초가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셔가지고 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겨. 아니 그래도 그 미국 주가는 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주에 이것도 지금 150불이니까 148불 거의 150불인데 150불이면 얼마예요? 거의 한 17, 8만 원 막 이런데. 그럼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요번에도 이제 600불 밑에서 조금 샀거든요. 그런데 600불인데 예를 들어서 1000주 사면 얼마죠? 그러니까 돈이 꽤 갑자기 저 머리에 회로가.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주식이 달러로 이렇게 환전해 놓으니까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맞아요. 이거 해외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그 가격이 또 왜 센트 막 이게 소수점 밑으로 가니까 지정가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보통 거기는 미국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던지는 거 그냥 위아래로 그냥 훑으면서 가는 방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주씩 쭉 깔아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모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법,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시장의 아마 다음에 모실 때는 아마 그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일 테니까, 그때 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준의 의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